우리가 마음속 깊이 묻어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유독 한쪽 부모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예측할 수 없었으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직접적인 가해자였던 그 부모님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한쪽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묵묵히 그 모든 상황을 견뎌냈던 분, 명백하게 위험하고 폭력적이었던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그 다른 부모님에 대해서는 말이죠.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양쪽 부모님 모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거나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억은 한 명의 가해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담가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늘 침묵 속에 가려진 그 다른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분은 당신을 위해 나서 주었는가?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부모였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왜 그토록 문제적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했는가? 이것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다른 부모님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온전히 안전한 사람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두 분 모두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 덜 위협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더 다정했던 부모 한쪽을 이상화하고 그분에게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폭력적인 부모만큼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생존 본능은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부모라는 심리적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들에게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분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졌나요? 라고 물으면 열의 9은 네, 그랬어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했던 부모 역시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기애적이라는 말은 그분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들이 자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가로막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보호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나 감정을 우선시했습니다. 문제적 배우자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성장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안전했던 부모가 힘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연민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도 분명히 상황을 바꿀 힘이 있었습니다. 관계를 끝내거나 최소한 문제의 심각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녀를 보호할 힘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종종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 뒤에 숨어서 마땅히 했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부모가 가졌을 수 있는 10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가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그분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째, 자녀를 보호하지 않고 방임합니다. 이런 유형의 부모는 자기 자신에게 깊이 몰두해 있습니다. 문제적 배우자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없거나 학대가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거나 혹은 배우자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까 두려워해서 외면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좋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며 힘들어할 때도 그들은 아무런 의견도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 공의존적 관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 부모는 문제적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친절함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갖거나 혹은 그 배우자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해로운 관계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가르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 들며 지독한 권력 다툼의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녀들은 건강한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셋째, 자녀를 부모화시킵니다.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가 부모 대신 동생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문제에만 빠져 있어 자녀에게 정서적, 물리적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넷째, 당신보다 해로운 사람에게 더 충성합니다. 이런 부모는 관계를 맺는 기술이 부족하여 문제적 배우자와 헤어지더라도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에 몰두하느라 자녀를 소홀히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존재하는 사람인지조차 의심하게 될 만큼 깊은 방치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순교자 역할을 즐깁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형태의 자기애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내가 저런 사람과 살아주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며 주변의 동정과 박수를 은근히 즐깁니다. 이것은 진정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독이 되는 사람은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며 그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여섯째, 경계선 설정 대신 복종을 가르칩니다. 아빠 화나게 하지 마라, 엄마 심기 건드리지 마와 같은 말을 하며 자녀에게 문제에 맞서는 대신 순응하고 자신을 억누르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자녀가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문제적 부모를 함께 견뎌내는 것을 통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는 자녀를 또 다른 공의존적 성향의 성인으로 키우는 길이 됩니다. 일곱째,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그리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보고 싶지만 갈 수가 없네와 같은 변명을 늘어놓거나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리면 이전 자녀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한 내담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혼 소식을 알렸을 때 어머니의 첫 반응은 왜 나한테는 이제야 말하니? 였습니다. 딸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제한된 사랑의 방식입니다. 곁에 있는 듯하지만 늘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한 이상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여덟째, 쉽게 당신을 배신합니다. 아빠 오시기만 해봐, 다 잃을 거야 식의 태도가 대표적입니다. 자녀를 훈육할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것을 문제적 배우자에게 떠넘깁니다. 혹은 아이가 용기를 내어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털어놓으면 그 말을 그대로 배우자에게 옮겨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당신의 비밀이나 아픔을 지켜주지 않고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가십거리처럼 퍼뜨리기도 합니다. 아홉째, 정상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종종 역할이 뒤바뀝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비밀 친구입니까?
당신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구원자입니까? 혹은 배우자 대신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리 배우자입니까? 그들은 당신을 응원하는 치어리더가 되어주기보다 당신을 자신들의 치어리더로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자원이 되어주어야 건강한 관계인데 반대로 그들은 자녀에게서 정서적 자원을 얻으려 합니다. 10번째, 그들의 사랑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는 늘 무언가 텅 빈 느낌을 남깁니다. 진심 어린 교감 없이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거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거창한 사랑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당신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실제로는 당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부재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나 감정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부모를 마음속으로 감싸고 변호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유일한 기둥마저 사실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큰 충격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내 삶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공의존이나 과도한 타인 돌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유독 비극적인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쓰는지, 왜 누군가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있어주지 않을 때 극심한 버려짐에 공포를 느끼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그 안전한 부모에게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보호와 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과 방관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경험은 성인이 된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관계 속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린 시절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마침내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그 반쯤만 존재했던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부모의 영향력을 깨닫는 것은 진정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고 내면의 안정감을 되찾는 거대하고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다른 이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따뜻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온전한 기쁨이 가득하기를